2016년 7월 28일 대전환 책상 위에는 두 장의 명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에는 모든 권력을 잃고 닫힌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술이는 두 장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의 운은 안으로 갇히고 있고 갇혀 있는 사람의 운은 다시 밖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6년 먼저 윤석열을 맡고 있던 문이 흔들립니다. 그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5년은 야당의 공격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에서 처음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아닌 세 번째 이름이 국민의 입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역전은 닫힌 문에서 시작되고 두 번째 역전은 권력 내부의 입에서 시작되며 세 번째 역전은 국민이 현직 대통령보다 다음 사람을 더 궁금해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역전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5년의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타노스님의 변화관을 따라 2016년 권력의 세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잠든 늦은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역술인의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생년과 이름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재판, 정치적 위기를 지나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법적 심판과 정치적 추락 속에서 가장 깊은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의 위치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승리했고 한 사람은 패배했습니다. 한 사람은 밖에 있고 한 사람은 닫힌 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술이는 두 사람의 현재 위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겉으로 보이는 현실과 달랐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책임을 함께 지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 주변에서는 실제 권력은 사라졌지만 그를 하나의 상징으로 기억하려는 감정이 조금씩 단단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권력의 역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매일 현실의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잃은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타노스님의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가가 아닙니다. 가득 찬 것이 언제 기울기 시작하고 완전히 비워진 것이 언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가입니다. 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먼저 변하고 시선이 움직이며 그 다음에야 현실의 자리가 바뀝니다. 이번 이야기는 특정한 미래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징후를 따라 권력의 변화 가능성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장의 명반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현재 권력자의 운이 아니었습니다. 닫힌 문 안에 있는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흐름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궁금해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제 밖으로 나올 것인가?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이나 법적 절차가 그의 상황을 바꾸게 될 것인가? 그러나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월에 문이 열린다는 날짜가 아닙니다. 실제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야기가 처벌과 책임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절차, 형평성, 건강, 인권 같은 말이 조금씩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죄나 석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심판만을 향하던 단계에서 다른 문제까지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과거의 결정을 방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가 앞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지, 밖으로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의 이름이 보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방어의 언어가 귀환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자들의 반응입니다. 완전히 영향력을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의 다음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그의 발언 가능성, 지지층의 재결집, 그의 이름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법적 위치와 별개로 정치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첫 번째 문은 감옥이나 구치소의 철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맡고 있던 정치적 망각의 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히는 순간 정치인의 생명은 끝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진다면 그의 육체는 여전히 닫힌 공간에 있어도 그의 이름은 먼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첫 번째 역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현재 권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는가? 그때 우리가 몰랐던 것은 무엇인가?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돌린 것으로 정말 문제가 끝났는가? 이 질문이 커지는 순간 닫혀있던 첫 번째 문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흔들릴수록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과거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현재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과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 기대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기를 지키려면 그 기대를 현실의 결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랜 정치적 공격을 견디고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 이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이겨낸 승리, 개혁을 시작할 기회,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이 강한 기대가 처음에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는 대통령을 가두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일 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그 잘못을 실제로 고쳐야 합니다. 비판은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지만 통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묻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나아졌는가? 생활은 안정되었는가? 정치는 덜 싸우게 되었는가? 개혁은 일부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변화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약해질 때 대통령의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예언적 흐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년을 가르는 시점은 임기 마지막 해가 아닙니다. 집권 두 번째 해부터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가 중요합니다. 첫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성과를 기다리는 대신 변명을 만들기 시작하는가? 둘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자신의 책임 범위를 줄이려 하는가? 셋째, 여당이 정부의 성공보다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하는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나타난다면 일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권력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대통령 이후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침묵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운명을 흔드는 것은 멀리 있는 적의 큰 공격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던지는 아주 짧은 한마디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한 권력을 무너뜨린 첫 문장은
항상 거대한 폭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위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와 공식 발표는 달랐습니다. 이런 문장은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 내부의 균열을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공격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음모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대 진영의 주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알고 있고 공식 발표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의 한 문장은 반대편 정치인의 100마디보다 더 무거운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6년 권력의 두 번째 역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사람,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 혹은 다음 정치적 생명을 준비하며 현재 권력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과 만나는 순간 말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전부였는가?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이 커지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정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비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폭로할 것이라고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권력이 기울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주변 인물들이 말을 줄입니다. 그 다음 자신과 대통령 사이에 작은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꺼냅니다. 이 순서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한을 함께 지켜줄 사람은 줄어듭니다. 타노스님의 변화관을 따라본다면 가득 찬 그릇이 기울기 시작하는 첫 신호는 물이 넘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릇을 받치고 있던 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 그릇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나 건강 문제, 법률적 절차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물리적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입니다. 이 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문만 바라봅니다. 몇 월에 나오는가? 어떤 이유로 나오는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문입니다. 말의 문입니다. 밖으로 나온 뒤 무엇을 말할 것인가? 혹은 직접 밖으로 나오기 전이라도 편지, 변호인, 측근 또는 공개된 입장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사과할 것인가? 자신의 선택을 다시 정당화할 것인가? 배신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새로운 정치적 행동을 요구할 것인가? 첫 발언의 방향은 그의 남은 정치적 운명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함만 반복한다면 그는 강한 지지층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질 부분과 대한민국이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을 분리해 말할 수 있다면 그의 메시지는 지지층 밖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의 문입니다. 이 문은 윤석열 개인이 직접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성과, 보수 정치권의 선택, 국민이 과거를 다시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열립니다. 만약 현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정치적 갈등이 줄어들지 않으며 새 정부가 약속했던 통합과 변화가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과거를 다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명의 정치인을 넘어 현재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정치적 복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현재 권력이 더 이상 과거와의 비교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의 몸이 밖으로 나오는 날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그의 이름이 국민의 대화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비판과 논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의 대상으로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보수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감옥 안에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억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윤석열의 이미지와 싸워야 합니다. 현실의 사람은 실수하지만 기억 속의 사람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림자는 현재보다 더 강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밖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이끌 수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야당 시절의 비판, 국민에게 했던 약속, 공정과 민생 개혁을 이야기했던 수많은 문장들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모두 평가의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다른 정부를 비판할 때 적용했던 기준을 지금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벽은 강한 지지층의 기대입니다.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지층만을 위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반대한 국민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쪽의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의식하면 결단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벽은 승리의 기억입니다. 큰 위기를 이겨낸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에 현재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착각이 위험합니다. 과거의 공격이 부당했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비판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는 비판의 내용보다 비판하는 사람의 의도를 먼저 보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나쁜 소식이 점점 부드러운 말로 바뀝니다. 실패는 시행착오가 되고 국민의 분노는 소통 부족이 되며 정책의 부담은 일시적인 불편이라는 표현으로 축소됩니다. 보고서 속에서는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지만 거리의 마음은 이미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년을 흔드는 가장 큰 위험은 강한 야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남고 듣기 싫은 말이 보고되지 않는 순간 밖에 있는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정보의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의 문을 처음 여는 사람은 대통령이 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통령과 함께 책임지고 싶지 않은 측근일 수 있습니다. 정권을 흔드는 사건은 언제나 처음부터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인사 문제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경제적 충격, 여당 내부의 갈등, 측근의 부적절한 발언, 법원의 예상치 못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불만이 쌓여 있었는가입니다. 산 전체가 젖어 있다면 작은 불씨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오랜 가뭄으로 나무와 풀이 모두 말라 있다면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웁니다. 2026년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정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 인사에 대한 불만, 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 지지층 내부의 피로,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쌓인 상태에서 하나의 사건이 모든 불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왜 그 사건에 그토록 크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책임질 사람을 찾기 전에 누가 이 정보를 흘렸는지부터 조사합니다. 이 순간 국민의 관심은 원래 사건에서 정부의 태도로 이동합니다. 작은 사건보다 사건을 대하는 오만함이 더 큰 분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정부 내부의 누군가는 모든 책임을 함께 질 것인지 자신만이라도 살기 위해 선을 그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이 나옵니다.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 대통령실이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 일부 인사들이 결정을 밀어붙였다. 이런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 사람들은 사건보다 권력 내부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인물이 공개적으로 입을 여는 순간 두 번째 역전은 완성됩니다. 외부의 공격이 내부의 증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정리한다면 흐름을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측근들을 적으로 돌린다면 한 명의 이탈은 두 번째, 세 번째 이탈을 부르게 됩니다. 칼은 멀리서 날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권력의 무게를 함께 들고 있던 사람이 손을 놓는 순간 떨어집니다.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은 큰 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이 한번 떨어졌다고 정권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시위가 열렸다고 대통령이 바로 힘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이 진짜로 떠나는 순간은 분노가 커질 때가 아닙니다. 기대가 사라질 때입니다. 분노한 사람은 아직 정부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기대를 버린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 이야기를 피하며 정부를 옹호하던 자리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평온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역전은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의 남은 임기보다 그 다음에 누가 올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보다 차기 권력 후보가 누구인지가 더 큰 관심을 받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논쟁보다 대통령 이후 살아남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당 역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준비합니다. 언론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조금씩 등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들이 반복해서 언급되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다음 시대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아직 임기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도 실질적인 권력의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보다 차기 주자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자리에 남는 것과 정치적으로 시대의 중심에 남는 것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모두 채우더라도 국민의 마음이 먼저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면 후반의 시간은 전반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 속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책임질 사람을 명확히 하며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든다면 세 번째 문은 다시 닫힐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흐름이 계속될 때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이 한번 완전히 열리면 그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사람이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정치적 양극이 모두 지칠 때 국민은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한쪽은 과거의 상처를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현재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두 싸움 모두에서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빈틈에서 세 번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대한 지지율을 가진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중심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안에 있지만
기존 계파의 핵심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행정과 경제, 법률 또는 사회적 위기 해결 과정에서 실무 능력을 보여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새로운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이 지쳐있는 문제에 다른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그가 상대를 공격하는 말보다 자신이 책임질 일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한쪽 진영에서만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큰 사건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존 지도자보다 그 사람의 판단 앤드 발언이 더 큰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그 사람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현재 질서의 대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인물이 반드시 국민을 구할 영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기존 정치에 지칠수록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투영할 위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만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필요해졌는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과거의 갈등만을 다시 불러오며 보수와 진보 모두가 자신들의 지지층만 바라본다면 세 번째 자리는 빠르게 커집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가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두 기존 권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만들어낸 빈자리입니다. 사건이 그 사람을 부르고 국민의 피로가 그를 키우며 기존 권력의 실수가 그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작게 들립니다. 저 사람은 어떨까? 그 다음에는 가능성으로 이야기됩니다. 기존 인물들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기 권력의 중심으로 거론됩니다. 어쩌면 다음 시대는 저 사람에게 갈지도 모른다. 이 세 문장이 차례대로 나타난다면 세 번째 역전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타노스님을 단순히 미래의 날짜를 맞히는 예언자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상과 역학적 세계관에서 더 중요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변화의 순서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가득 찬 것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순간 그 안에는 이미 내려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완전히 비워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랜 시간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오른 뒤에는 자신을 올려준 힘보다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운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상징성을 얻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가득 찼기 때문에 기울 수 있고 한 사람은 비워졌기 때문에 다시 채워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타노스님의 변화관에서 이것은 단순한 자리 교환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곧바로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역전은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도 말의 힘을 잃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권력이 없어도 이름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국민의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면 비어있던 세 번째 자리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2016년 세계의 문입니다. 첫 번째 문은 윤석열의 문입니다. 그를 둘러싼 사회의 언어가 처벌에서 절차와 향후 역할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문은 이재명 권력 내부의 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선을 긋습니다. 세 번째 문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성과보다 다음 권력의 이름이 더 크게 이야기됩니다. 세 개의 문이 모두 열리면 정치적 시간은 달력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남아 있어도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시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언을 들은 국민이 아닙니다. 예언의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의 침묵을 충성으로 착각하지 않는다면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감정을 또 다른 복수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의 문도 다른 방향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지지자가만 바라본다면 세 번째 인물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의 역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전은 관심의 역전입니다. 현재 권력을 향해야 할 국민의 시선이 닫힌 문 안에 있는 과거 권력자에게 조금씩 이동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건강, 첫 메시지, 보수 정치에 미칠 영향이 다시 큰 뉴스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잘했는가 보다 왜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역전은 이야기의 역전입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주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정부 내부에서 다른 말이 나오고 측근들이 책임을 나누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현재 권력에도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 순간 심판하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의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전은 후보의 역전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논쟁이 이재명과 윤석열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국민이 두 사람의 대립에 지치면 전혀 다른 이름이 차기 권력의 대안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역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역전은 두 사람의 위치를 바꿀 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역전은 정치의 판 자체를 바꿉니다. 이때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과 자신이 다음 정치를 준비할 사람이 나뉩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의 상징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과 그를 넘어 새로운 보수를 만들려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세 번째 인물이 파고듭니다. 26년의 결정적인 장면은 누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날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현직 대통령보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하지도 않은 인물의 이름이 더 큰 기대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설명하는 대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한 측근이 그 결정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장면 가운데 두 개가 겹치면 권력의 균열은 밖에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개가 모두 겹치면 세 번째 문은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권력의 변화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침묵하기 시작한 날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언어의 변화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그를 오직 과거의 책임자로만 말하는지 아니면 향후 메시지와 정치적 영향력을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의 법적 위치가 그대로여도 사람들이 그의 다음 행동을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첫 번째 문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인물이 갑자기 원론적인 말만 하는지 정부의 결정과 대통령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는지 자신은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권력의 균열은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문장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표현, 주어를 지우는 표현, 과거와 다른 침묵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국민과 정치권이 누구의 이름을 기다리는가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정책 발표보다 다른 정치인의 발언이 더 크게 주목받는가? 여당과 야당 외의 인물에게 대안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하는가?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같은 인물을 동시에 이야기하는가? 이 세 번째 징후가 나타나면 국민의 마음은 이미 현재와 과거의 싸움을 넘어
다음 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주변의 침묵을 배신으로 보고 더 강하게 자신의 사람들만 끌어안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 숨은 경고를 읽고 불편한 목소리를 다시 권력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두 가지 길이 남습니다. 자신을 향한 지지를 과거의 대결을 반복하는 힘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실패와 책임까지 포함해 다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두 사람 가운데 자신의 운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다음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만 듣는다면 세 번째 이름은 더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예언이 무서운 이유는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고가 눈앞에 나타나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는 침묵을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패자는 동정을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하며 국민은 새로운 얼굴을 새로운 시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26년의 세무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아직 이름조차 없던 권력을 향한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두 장의 명반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한 장의 주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자신을 바치던 손이 언제 떨어질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장의 주인은 닫힌 문 안에 있지만 자신의 이름이 다시 밖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명반 사이에는 처음에는 없었던 세 번째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26년 첫 번째 문은 윤석열을 둘러싼 언어가 바뀔 때 열립니다. 두 번째 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분리하는 순간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은 국민이 현직 대통령의 5년보다 다음 권력의 이름을 더 궁금해할 때 열립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변의 침묵을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기울던 흐름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감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닫힌 문은 다른 의미로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변화의 신호를 놓친다면 세 번째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문은 아직 닫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권력이 뒤집히기 직전에 침묵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